어머니, 제발 좀 이 썩은 내 나는 흉물들 당장 치우라고요. 냄새. 아저씨 뭐예요? 싹 다 밀어버려요. 며느리의 뾰족한 구두굽이 제 보물단지를 무참히 걷어차는 순간 백년 묵은 검은 시간장이 붉은 선혈처럼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터져버린 듯 검붉은 액체가 마당의 흙바닥을 적시고 제 하얀 버선발 위로 검은 눈물처럼 뚝뚝 떨어져 내리더군요. 코를 틀어막고 벌레 보듯 저를 내려다보는 며느리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방금 자신이 쓰레기라며 걷어차고 짓밟은 그 투박한 항아리가 강남 아파트 두 채값보다 더 비싼 검은 보석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한 번의 발길질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넣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고 늙은이는 그저 뒷방 짐짝처럼 조용히 숨죽여 지내다 가는 게 자식 도와주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그런 말 따위는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내 두 손과 두 발을 믿으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지압이 없이 홀로 자식들을 키워내야 했기에 고운 손마디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질 때까지 이 집안을 지키려 발버둥 쳤으니까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찬물에 세수하고 장독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던 그 모진 세월이 제게는 훈장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인상을 팍 찌푸리더군요.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밟은 사람처럼 코를 틀어막으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 죽겠다며 마당에 있는 저 시커먼 항아리들을 싹 다 갖다 버리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목숨보다 아끼던 장독대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10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제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만들어진 제 인생 그 자체나 다름없는 보물단지들을 며느리는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취급을 하더군요.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쾅 하고 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속이 숯검정처럼 까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지요. 어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 믿었던 아들 녀석마저 제 어미 편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제 눈을 피하며 며느리 말이 100번 맞다며 거들더군요. 저 흉물스러운 걸 치우고 주차장이나 만들자고 덤덤히 말하는데 그 무심하고 건조한 한마디가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악담보다 더 깊고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 입에 밥 한 술 더 넣어주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데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날 밤 저는 차마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을 부여잡고 차가운 장독대 앞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가을바람이 제 굽은 등을 사정없이 때리고 지나갔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천불 때문에 추운 줄도 몰랐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금지옥 옆 키운 내 자식이 어미의 평생을 부정하고 짓밟는 괴물이 되어버린 건 과연 누구의 탓일까요? 그때 녀석이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처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들었을 때 호되게 야단을 쳤어야 했을까요? 별이별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자식들 비위를 맞추느라 쓴소리 한 번 못하고 쩔쩔매지 않았더라면 녀석들이 이렇게까지 막되게 굴지는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자책도 들더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달빛 아래 반질반질 윤이 나는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저는 이를 악물고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 검은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저 탐욕스러운 것들에게는 단 한 방울도 땡전,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뼈에 사무치는 다짐을 했지요. 오늘은 그 통쾌하고도 조금은 서글픈 제 인생의 마지막 복수극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자식만 바라보다 가슴에 멍이 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어느덧 82이라는 나이테가 제 얼굴에 깊게 패였습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에 뭣도 모르고 이 첩첩산중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와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며 배운 기술이 딱 하나 있지요. 바로 장을 담그는 일입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게 다 그렇듯 부엌대기로 살며 밥 짓고 빨래하고 애 키우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와중에도 제 거친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아가, 집문서는 팔아먹어도 되지만 뒷마당 저 장독대 안에든 시간장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라. 그게 우리 집안의 혼이자 기둥이다. 그 유언 같은 한마디가 제 평생의 족쇄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6.25 전쟁통에는 피난짐 보따리에 쌀 한 톨 더 넣는 대신 그 무거운 간장독을 머리에 이고 뛰느라 발바닥이 다 부르터서 피고름이 났습니다. 하늘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등 뒤에 매달린 젖먹이 아이보다 머리에 인 간장독이 깨질까봐 더 전전긍긍하며 밤길을 걸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집에 큰 불이 났을 때도 저는 이불에 물을 흠뻑 적셔 장독대부터 덮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뜨거운 줄도 모르고 항아리를 껴안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팔뚝에 화상 자국이 훈장처럼 시뻘겋게 남았더군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상처가 아니라 내가 지켜낸 내 인생의 증표라고 말입니다.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집을 훌라당 날려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시커먼 구둣발로 안방까지 쳐들어와 가구에 빨간 딱지를 덕지덕지 붙일 때 저는 부엌칼을 들고 장독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건 안 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못 가져가. 이걸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악기처럼 소리를 지르며 버텼지요. 그 서슬 퍼런 눈빛에 질렸는지 험상궂은 빚쟁이들도 혀를 차며 물러가더군요. 그렇게 지켜낸 장맛이었습니다. 그 깊고 진한 맛 덕분에 다 쓰러져 가던 집안을 국밥 장사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지요. 연탄가스 마셔가며 뜬 매주였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을 시간에 저는 칼바람을 맞으며 장을 가르고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국밥을 퍼날랐습니다. 그렇게 10원, 20원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 녀석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번듯한 의사 가운을 입혀놓으니 세상을 다 가진 듯 뿌듯하더군요. 내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섞인 말 그대로 검은 눈물 덕분에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월이 흐르니 자식들은 그 고마움을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더니 강남 아파트에 사는 처가댁 눈치만 보느라 제 어미는 뒷전이더군요. 명절이나 생신 때도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달랑하고 마는 게 예사였습니다. 며느리는 또 어떻고요? 시골 냄새 난다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올 때마다 표정이 어찌나 떫은지 감나무 밑에 떨어진 땡감 같았지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리는 꼴을 볼 때면 내 가슴 한구석이 쿡 하고 쑤셔오곤 했습니다. 손주 녀석이라도 보여주면 좋으련만 며느리는 아이 데려오는 걸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저희 집에만 오면 옷에 퀴퀴한 메주 냄새가 밴다고 유치원 가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면 어머님이 책임질 거냐며 기겁을 하더군요. 손주 녀석 얼굴 한번 만져보고 싶어. 손을 뻗으면 며느리는 마치 더러운 병균이라도 옮을까봐 기겁하며 아이를 뒤로 숨기곤 했습니다.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였지만 그래도 내 새끼들이라 꾹 참았습니다. 속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웃으며 아이고 그래라 내 냄새가 좀 심하긴 하지 하며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죽으면 이 귀한 시간장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하나 그 걱정 하나만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사단이 난 건 정확히 2주 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웬일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더군요. 평소 같으면 명절에도 코빼기 한번 안 비치던 것들이라 반가운 마음에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의 손에는 고기나 과일 상자가 아니라 웬 낯선 방향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마당 허공에 대고 칙칙하고 독한 라벤더 향수를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바퀴벌레라도 잡는 양 소독약을 치듯 여기저기 뿌려대는 그 모습에 반가움으로 뛰던 제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코앞에서 손을 휘휘 저으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티를 내더군요. 아우 냄새 어머니 진짜 미치겠네. 이러고 사시니까 동네 집값이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녀석은 제 눈을 피하며 쭈뼛거리더니 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이밀더군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된다며 이 집을 개발업자한테 넘기고 저를 시설 좋은 요양병원으로 모시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순간 뒤통수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멍해지더군요. 내 멀쩡한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데 요양병원을 가라니요. 그리고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내 평생의 피땀이 서린 곳이고 죽은 남편의 혼이 깃든 곳이 아닙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요양병원을 가? 그리고 뒷마당 이 장독대는 어쩌고? 그러자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비웃더군요. 아유 어머니,
지금 그깟 항아리가 문제냐며 다 깨서버리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집구석에서 궁상맞게 장을 담가 먹느냐며 마트 가면 5,000원이면 사는 걸. 사서 고생도 병이라며 혀를 쯧쯧 차더군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내 평생의 자부심을, 우리 집안의 100년 역사를 고작 궁상 취급하다니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년아, 이게 그냥 간장인 줄 아느냐? 100년이 넘은 거다. 돈으로도 못 사는 귀한 거야. 내가 감히 어디다 대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하지만 제 호통에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그게 무슨 문화재라도 돼요? 그냥 곰팡이 핀소금물이잖아요. 저것 때문에 여름이면 팔이 꼬이고 쥐새끼 다니고 아주 혐오스러워 죽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지더니 급기야 히스테리 부리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마당 안쪽으로 걸어가더니 구석에 있던 빈 항아리 하나를 발로 뻥하고 차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장창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터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파편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며느리는 마치 더러운 것이 신발에 묻었다는 듯 발을 탁탁 털며 물티슈를 꺼내 구두코를 벅벅 닦아내더군요. 아들 녀석은 말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가 며느리의 발길질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지요. 며느리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저를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일 용역 불러서 싹 다 밀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더 이상 어머니 똥고집 안 받아줘요. 알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만 남기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차를 타고 횡하니 떠나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과 독한 향수 냄새만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깨진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손끝이 덜덜 떨려 제대로 쥘 수조차 없더군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인생이 고작 자식들 눈에는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다니. 내가 이러려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나 하는 자괴감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텅 빈 강정처럼 공허하고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만 같았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자식들이 밤중에 몰래 와서 장독대를 해코지할까봐 장독대 옆에 돗자리를 깔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차가운 밤이슬이 내려와 옷깃을 적셨지만 서러움에 북받친 몸은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장독들을 바라보며 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못나서 이 귀한 걸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속죄하듯 중얼거리며 다가올 아침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샌 탓에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멀리서부터 땅을 울리며 다가오는 육중한 굉음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마당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거대한 포크레인 한 대가 시커먼 매연과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험상궂게 생긴 인부 서너 명이 삽과 거대한 망치를 든 채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저만치 떨어져서 손가락질을 하며 지시를 내리고 있더군요. 저기 구석에 있는 항아리를부터 싹 다 깨부수세요. 트럭에 실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깨서 땅에 묻어버려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확성기라도 된 듯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시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오로지 이 지긋지긋한 장독대를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는 탐욕스러운 광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의 거대한 삽이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내 보물단지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잉하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제 심장을 옥죄어 오는 듯 했지요. 순간 제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지킨 것들이 저 무식한 쇳덩어리에 짓밟히게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앞뒤 잴 겨를도 없이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저는 포크레인 바퀴 앞을 가로막으며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인부들이 당황해서 멈칫하자 며느리가 달려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더군요. 아우, 어머니, 진짜 노망나셨어요? 곱게 말할 때 비키세요 좀. 왜 자식 앞길을 막고 난리세요? 그녀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늙은이의 힘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힘에 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까져 시뻘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보다 서러움이 더 컸지요. 바닥에 쓰러진 채 올려다본 아들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보, 시간 없어. 그냥 진행해. 어머니 저쪽으로 끌어내. 아들은 인부들에게 눈짓을 하며 저를 짐짝 취급하더군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저 쇳덩어리 밑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더군요. 저는 바닥을 기어가며 포크레인 바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라. 이건 내 목숨이야.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골목길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그 위험 있는 목소리에 시끄럽게 돌아가던 포크레인 엔진 소리마저 묻히는 듯 했지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밖으로 쏠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서 있더군요. 차가 멈추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재빠르게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과 하얀 조리복을 입은 외국인 셰프가 긴장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지요. 그 행색이 어찌나 귀티가 나고 당당하던지 난동을 부리던 인부들도 기가 죽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이 빠져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공사 현장인데. 외부인은 출입 금지예요. 며느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백발의 노신사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와 아들이 보란 듯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이며 더할 나위 없이 정중한 태도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박순자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그 정중한 태도에 저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거렸습니다. 리신지요? 저는 그냥 늙은이일 뿐인데. 그러자 노신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K푸드 그룹 회장 김철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K푸드 그룹 회장 김철수입니다. 선생님 댁 뒷마당에 전설의 시간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귀한 맛을 보고 싶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불쑥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설의 시간장이라니, 내 보물단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다니.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군요. 방금 전까지 쓰레기 취급받으며 짓밟혔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탁구공만 하게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총수가 냄새나는 늙은이 앞에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으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요.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다가 회장님이 저를 부축하는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저기 회장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여긴 그냥 철거 직전인 흉가인데요. 냄새 나니까 저쪽으로 가시죠. 행여나 회장님 양복에 흙먼지라도 묻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아부를 떨더군요. 하지만 회장님은 며느리를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자네들은 뭔가 이 귀한 국보를 지키지는 못할 망정 포크레인을 불러서 밀어버리려 해? 제정신인가? 그 서슬 퍼런 호통에 며느리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며 항변하더군요. 아니 회장님 이게 국보라니요? 그냥 100년 동안 관리도 안 해서 썩어 빠진 간장인데요. 냄새 나는 거 치우는 게 뭐 잘못인가요? 썩은 간장? 회장님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외국인 셰프에게 눈짓을 보내며 말씀하셨죠. 피에르, 자네가 직접 확인해 보게.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진짜 명품이 뭔지 보여주라고. 외국인 셰프는 긴장된 표정으로 하얀 장갑을 낀 채 마당 가장 안쪽에 있는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전쟁통에도 목숨 걸고 지켰던 바로 그 100년 묵은 시간장 항아리였지요. 셰프가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자 그 안에 갇혀 있던 세월의 향기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진득하고 캄캄한 검은 액체, 수분이 날아가 젤리처럼 몽글몽글해진 결정체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흑진주처럼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꼬릿하면서도 달큰하고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코끝을 자극했지요. 며느리는 또 코를 막고 헛구역질하는 신용을 하며 부채질을 해대더군요. 냄새, 봐요. 썩은 거 맞잖아요. 저 곰팡이 핀 것 좀 봐. 하지만 셰프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마치 성스러운 유물을 대하듯 떨리는 손으로 새끼손가락에 간장을 콕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맛을 음미하더군요. 잠시 후
셰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푸른 눈동자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더니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글썽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몬 DIU. 오 세상에. 디스 이즈 리고드 골드. 이건 간장이 아닙니다. 액체로 된 금입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맛은 100년의 세월이 아니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맛입니다. 트러플 송로버섯, 캐비어, 그런 비싼 식재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깊이가 있어요. 짠맛 뒤에 숨어 있는 이 단맛과 감칠맛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물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선생님? 저희 그룹에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이 시간장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파시겠습니까? 아니, 이독 통째로 저희가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진지한 제안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지킨 것이 세계적인 전문가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때 옆에서 눈치만 보던 아들 녀석이 침을 꿀꺽 삼키며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저 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뭐 국보급이라고 하시니까 꽤 비싸겠죠? 아들의 눈빛은 이미 돈 욕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어미를 밀치던 페류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장사꾼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회장님은 잠시 뜸을 들이며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시더니 손가락 5개를 쫙 펼쳐 보이셨습니다. 세계 경매 시장에 나가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만 이 항아리 하나라면 최소 5억 원은 쳐드리겠습니다. 아니, 경매에 붙이면 10억도 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제조법을 전수받는 조건으로 매달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하겠습니다. 네? 10억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리더군요. 아니, 이 냄새 나는 게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요? 저 썩은 물 한 방울이 500만 원이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듯 항아리와 회장님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가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입을 떡 벌리고 있더군요. 100억이라는 소리에 머릿속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탐욕으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취급하며 발로 차던 그 항아리가 이제는 로또 복권보다 더 귀한 보물단지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고 그 버스에 탈 자격은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저는 그들의 추악한 탐욕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차가운 비수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저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차례였으니까요.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짐짝 취급하며 밀치던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와 제 다리를 덥석 붙잡더군요. 그녀의 얼굴에는 비굴함과 탐욕이 뒤섞인 기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제가 미쳤나 봐요. 이 귀한 걸 몰라보고. 역시 우리 어머니 대단해. 제가 뭘 했어요. 어머니 손맛은 세계 최고라니까. 내가 평소에도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그 뻔뻔한 태도에 헛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언제는 냄새나서 창피하다더니 돈 냄새를 맡자마자 태도가 180도 돌변하는 꼴이라니. 아들놈도 가관이었습니다. 제 어깨를 주무르며 세상 둘도 없는 효자 흉내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들으셨죠? 100억이래요, 100억. 거기다 매달 로열티까지. 엄마, 당장 계약하시죠. 제가 매니저 해드릴게요. 계약금은 제 통장으로 받으면 세금 문제가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니까 일단 제 명의로. 역겨웠습니다. 부모가 쓰러져 피를 흘릴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식이 돈 앞에서는 꼬리를 흔드는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다니. 저는 있는 힘껏 아들의 더러운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리 치워라.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 제 섯을 펄은 호통에 아들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다 어머니 위해서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끝까지 위선을 떠는 꼴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회장님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팔겠습니다. 이 장독대 전부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며느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잘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 하지만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진지한 대답에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선언했습니다. 이 간장판 돈 100억, 그리고 앞으로 나올 로열티 전액,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재단 설립하는 데 기부하겠습니다. 제 이름 박순자 3글자로 재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지다 못해 흉측하게 변해가더군요. 잠시 후 상황 파악을 마친 며느리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진짜 노망 나셨어요. 그 돈을 왜 생판 남한테 줘요? 우리는요? 손주 유학비는요? 우리 아파트 대출금은 어쩌고요? 아들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삿대질까지 해대더군요. 엄마, 제정신이에요? 100억이면 강남 아파트가 몇 채인데 그걸 기부해요? 치매 검사부터 받아봐야겠네, 진짜. 저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천둥처럼 호통쳤습니다. 이 썩을 것들아, 너희 입으로 그랬지? 냄새나는 쓰레기라고, 갖다 버리라고, 흉물스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 소원대로 내 손으로 치워주겠다는데 왜 난리냐? 제 호통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닥쳐라. 내 뼈대고 역사라던 장독대. 너희는 알아볼 눈도 없고 가질 자격도 없다. 나는 이제 돈방석이 아니라 명예를 안고 살란다. 너희는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나 고치고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집도 오늘부로 재단에 기증하기로 했다. 다음 주까지 방 빼거라. 내 집에 돈밖에 모르는 냄새나는 것들이 살아서 역겨워 못 살겠구나. 저는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아들 내외를 뒤로하고 회장님이 열어주시는 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표정은 절망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믿고 무리하게 벌렸던 사업이 쫄딱 망해 빚더미에 앉았고 그토록 깔끔 떨던 며느리는 월세가 싼 곳을 찾아 악취가 진동하고 곰팡이가 핀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쌀쌀 돈이 없어 무료 급식소에서
배급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맡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코를 막았던 그 냄새가 이제는 자신을 살려줄 유일한 생명줄이 된 것이지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가 난다더니 이보다 더 완벽한 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아니요, 쫓겨난 게 아닙니다. 회장님이 마련해준 근사한 한옥 관사로 거처를 옮겼지요. 지금 저는 그곳에서 박순자 명인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파란 눈의 외국인 셰프들에게 장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TV 뉴스에도 나오고 유명 잡지 인터뷰도 하고 80평생 지금처럼 신나고 대우받으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칭송하지만 저는 그저 내 보물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아들 내외 소식은 건너 들립니다. 사업한답시고 무리하게 빚을 냈다가 쫄딱 망해서 월세방을 전전한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며칠 전에 찾아와 대문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장 담그는 비법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거라도 배워서 장사할게요. 제가 비서에게 시켜서 딱 한마디 전했습니다. 장은 마음이 고와야 제맛이 나는 법이다. 너 같은 심보로는 썩은 물밖에 안 나오니 꿈도 꾸지 마라.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바로 수채화를 배우는 일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는 한옥마루에 앉아 하얀 도화지 위에 알록달록한 물감으로 마당에 핀 꽃도 그리고 내 오랜 친구 같은 장독대도 그립니다. 처음엔 붙잡는 손이 떨려 삐뚤빼뚤했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싸한 꽃송이들이 피어납니다. 붓끝에서 피어나는 맑고 투명한 꽃잎들을 보고 있으면 제 인생에도 비로소 뒤늦은 봄이 찾아온 것 같아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더군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박순자로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감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운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낡고 오래되었다고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견뎌낸 것들에는 젊은 사람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혼이자 역사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늙은 부모님, 그리고 창고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박혀 있는 낡은 물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보물단지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답답했던 속을 뻥 뚫어드리는 사이다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무시당했던 가치를 뒤늦게 인정받아 통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취미 덕분에 가슴 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정성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